자, 우리 역사에서 이곳 강화도는 정치, 군사의 격변의 중심에 늘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격변의 중심 속에선 바로 문학적 에너지도 용솟음 치게 됩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있다라고 감히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호호, 영국의 셰익스피어에 필적할 만한 분이라고? 누구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분을 만나 뵈러 바로 이곳 강화 문학관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 민족의 대문호 이규보 선생님이십니다. 전 진짜 영국에 셰익스피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규보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시를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시 한 수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배경음악 흐릅니다. 달빛을 탐한 스님이 병 속에 물과 함께 담았네. 절에 다다르면 이윽고 깨닫겠지. 병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어버린다는 것을. 이거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뭔가 달빛, 병, 텅 빈, 그런데 동시에 철학적입니다. 왜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어있음, 공의 세계,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이규보는요, 이런 멋들어진 시를 정말 많이 썼는데 그런 시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여기 보시죠. 네, 바로 이 동국 이상국집. 기억하세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고려의 대문호. 그의 글들을 모아놓은 동국 이상국집. 자, 여기 뜻이 뭐냐면요. 이거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동국, 동쪽의 나라, 바로 고려를 의미합니다. 성입니다. 바로 이규보를 의미합니다. 상국, 이게 끊었을 때 동국 이상국집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동국 이상국집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이규보 재상이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동국 이상. 저도 그렇게 읽네요. 동국 이상국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들을 많이 썼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는 이 불교를 또 상징하면서 이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시였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미인의 원망인데, 이 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규보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정말 이 고려의 신동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생들이 되면요, 고3 때 모평이라는 걸 봅니다. 대입수능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모평을 보면요, 이규보는요 늘 전국수석.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전국수석.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전폭적으로 사교육을 시킵니다. 고려시대도 사교육?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일타 강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요, 요즘 뭐 기숙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숙학원은 사찰입니다. 사찰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 부임지가 따로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 공부하라고
네, 개성 거기 교육 1번지에서 계속 공부하라고 아버지만 먼저 가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족이라고 하죠? 기러기 아빠. 그렇죠. 기러기 아빠를 자처할 정도로 정말 이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요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 대치동 치맛바람? 그 대치동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이 이규보의 아버지. 그땐 치맛바람이 아니라 도포바람이었겠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연습을 할 땐 전국 수석인데 실전에서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지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규보가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규보가 이걸 좋아해요. 이거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시험에 늘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름마저 개명합니다. 원래 이름은요 이규보가 아니고요 이인저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인저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름을 개명하자 라고 해서 이름을 개명했죠. 그 이름이 바로 이규보.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어쨌건 이 고려의 어떤 그 교육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규보, 대문호 이규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각판군신 기고문 이렇게 있는데요.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곳 강화도에 바로 이 몽골과의 항쟁 그 과정 속에서 이곳에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규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말 나라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고구려의 후손 아닙니까? 뭐 이런 동명왕편 이런 걸 쓰면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높였던 그런 문호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그 이규보를 한번 만나보시려면요 이곳 강화도에 오셔가지고 요 근처에 이규보의 무덤도 있습니다. 술 좋아하셨습니까? 술 한 잔 올려놓으시고 이규보와 한번 인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강화문학관에 오시면 일단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바로 이규보. 뭐 이건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아니 딱 앞에 보니까 정철이 있습니다. 고려의 시인하면 이규보, 조선의 시인하면 정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철이 강화도와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자, 이 정철은요, 그렇죠. 그 유명한 관동별곡, 삼이인곡, 아주 유명한 시인으로서 이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이 정철은요, 그런 문학적 인물이 아닌 역사의 권력을 다투었던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정철은요, 그 상대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이거 정말 반전 아닙니까? 문학적 모습과 정치가 정철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요, 자신의 손에 그렇게 피를 묻히면서 정적들을 제거했던 정철. 그런데 그 정철이 정적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정철은요, 이곳 강화도에 유배 와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이곳 강화도에 와서 이 정철을 만나면서 정말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고려와 조선 시대를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엄청난 학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 말기가 되면요, 이제 조선을 지탱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그거죠. 뭔가 신분에 맞게 이 서열을 나누고 그 서열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게 이제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조선 후기 그 말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성리학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 조선 후기 엄청난 학파, 한 획을 걷던 학파, 땡땡 학파, 이렇게 명명이 되죠. 이 땡땡 학파는 무엇일까요? 힌트. 저는 지금 강화도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강화 학파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정제도의 묘가 지금 여기 강화 양도면 하일리에 있네요. 이 강화 학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정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화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지행합일,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같이 해라, 동일하게 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관념적이거든요.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는 왜 빨갈까? 이 사과는 왜 단맛이 날까? 이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양명학은 그렇게 봐서 뭘 알아? 먹어봐야지. 먹어보면 이 사과가 왜 단지 알 것 아니냐? 라고 실천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양명학이었는데, 바로 이 조선 후기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선 사회를 바로 이 지행합일, 실천을 강조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화학파가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강화도에 엄청난 학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강화학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 영향을 주어가지고 심지어는 근대 일제강점기였죠. 이 정인보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는 이런 곳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 변화. 그 변화를 고민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강화도입니다. 시대 정신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지식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곳 강화도 강화문학관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강화문화재 야행이라고 있네. 아이고야. 아이고 높다. 아이고 높다. 여기가 지금 강화도 이 고려 궁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 경복궁이 있었던 그런 공간인데, 경복궁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광화문 앞에 길이 탁 평지로 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계단을 밟고 아니 근데 왜 강화도의 고려 궁지는 이렇게 계단이 많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궁궐 만드는 스타일이 고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려 그 개경에 가시면요, 고려 궁궐 만월대도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계단을 올라가서 궁궐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고려 스타일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이 고려 궁지를 둘러보실 텐데요.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터만 있고 복원해 놓은 건물들이 좀 있을 뿐이에요. 답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바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죽어있는 공간에 온기가 도는 거거든요. 그 온기를 느꼈을 때 바로 답사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여기 지금 이제 고려궁지 들어가는 승평문 앞인데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히틀러,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확보한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가졌던, 침략해서 뺏었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짜 말 그대로 광개토. 바로 그 인물은 칭기즈칸입니다. 칭기즈칸. 칭기즈칸은요 대단했죠.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말을 내달렸습니다. 그가 지나간 곳은 오로지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지나간 곳은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조차 없었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그냥 초원지대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어디까지 갔냐고요?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와, 어마어마하죠. 그 칭기즈칸이 말을 내달릴 때 있었던 우리 역사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이렇게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칭기스칸의 몽골. 그거 아십니까? 고려는요, 그 몽골에 맞서 무려 40여 년간 결연히 저항했고요. 결코 고려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고려 리스펙, 진짜 존경합니다. 자, 바로 이곳 강화도로 고려가 천도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몽골과 싸웠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 그곳에서 한번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이고, 야행이라서 나름 분위기 좋은데요? 자, 근데 지금 이곳 고려 궁지는요, 사실 우리가 아까 올라왔던 경사진 그 궁궐 배치 이외에는 사실 고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의 흔적조차도 이렇게 복원된 건물 이외에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 건물이 바로 조선시대 강화유수부 동헌이 있었던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강화도를 다스리는 사또님이 계셨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또님이 언제 제일 바쁘셨을까? 뭐 평상시에도 바쁘셨겠지만 제일 긴박하고 바빴던 때라고 하면 두 번 정도로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정묘호란 때,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임금이 인조였죠. 그 인조가 이곳 강화도로 피신을 오게 됩니다. 와, 임금이 이곳에 왔으니 아이고, 우리 사또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두 번째는 병인양요겠죠. 바로 1866년이었죠. 프랑스가 이곳 강화도를 침략해 왔을 때 또 우리 사또님 정신없이 바쁘셨을 겁니다. 그 나라의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고민하고 있는 사또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고려궁지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교장각, 이것을 지금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전기의 왕 하면 세종이 있고 조선 후기의 왕 하면 정조가 있죠. 이 정조가 국가 기록물들을 모아놓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립도서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덕궁 안에 규장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바깥 외자 써가지고 이곳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또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규장각이라고 하면 규장각의 백업 건물이다. 좀 백업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너무 귀한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가 이곳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바로 이 외교장각에 있는 귀한 문화유산들을 통째로 훔쳐갔고요. 심지어 남은 것들은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 본질적으로 이때의 프랑스 역시 제국주의 국가 맞네요. 그런데 궁금해요. 아니, 프랑스는 한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들춰보고 이거 귀한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 비밀의 단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딱 보세요. 이게 지금 겉 표지가 지금 비단으로 쌓여진 겁니다. 글자를 모르더라도 이걸 본 순간 그 제국주의의 약탈적 감각이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엄청나게 자세히 그린 그림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쫙 펼쳐지는 페이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라도 글자 몰라도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의궤가, 이곳 외교장각에 있는 의궤가 약탈되었던 배경이었던 것이죠. 너무 잘 만들었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야, 여기 지금 강화부 종각. 네, 그러니까 이 강화부에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려주는 종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복원된 종이긴 하지만 강화 사람들에겐 이 종소리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또 하루를 닫는 그런 소리가 되었겠죠. 들리시나요? 종소리. 나가랍니다. 나가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와, 규모가 엄청나죠? 오, 도대체 방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 강화유수부, 복원된 강화유수부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아까 사또 있었던 동원은 좀 위쪽이잖아요. 여기 좀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면 사또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강화유수부 이방청이 되겠습니다. 왜 그 드라마에 보시면 사또가 이제 찾잖아요. 그 이방 있느냐? 그러면 네, 사또. 여기서 이제 달려갔겠네요. 어쨌건 이곳이 바로 조선시대 건물, 복원한 건물 중에서 이방청 한번 둘러보면 되겠습니다. 진짜 크다. 와. 이 고려공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화도는 전근대 시기에는 정말 그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치열했던 곳이고, 또 근대로 들어오면 이번엔 최전방으로서 치열했던 곳. 야, 이런 곳이 우리나라 역사 장소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려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와 함께한 2021 강화문화재 여행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강화도에 오면 이렇게 설레요. 네, 일단 경치가 좋고 먹거리 많고 그리고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좋아요.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이 강화도는요, 우리 반만년 역사의 야외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이 반만년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멋들어진 장소지요. 그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냈던 그 관문이었던 강화도의 힘, 이곳에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도로 오세요.